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입국 심사 시 물리적으로 손상된 비자는 즉각 무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비자에 찍힘, 긁힘, 금이 가거나 칩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비자는 현장에서 바로 무효화된다며 국경 보안은 어떤 경우에도 허점을 남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BP에 따르면 최근 비자 취소 사례의 80%가 물리적 손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비자를 별도의 보호 케이스 없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다가 마찰과 압력으로 인해 비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CBP는 비자는 몇 초 만에 스캔되며 바이오 인식 오류가 뜨는 경우 대부분 비자 가장자리 들뜸, 플라스틱 균열, 칩 손상 등이 원인이라며 이런 경우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가 손상돼 무효화될 경우 비자 소지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비자 수수료 납부, 인터뷰 등 모든 절차가 포함되며 미국과의 사회, 경제적 연결고리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자가 점검 방법으로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비자 표면을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들뜨거나 얼룩이 보이거나 칩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고 예약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자가 아무리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물리적 손상이 발견되면 무효가 됩니다. CBP는 특히 고의 변조 흔적이 있거나 비자가 심각하게 마모돼 판독이 어려운 경우 의도적 위조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자가 완벽한 상태라고 해도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CBP는 인터뷰나 심사 과정에서 제출 서류나 구두 진술의 불일치, 비자 오남용 등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특히 물리적 손상에 대한 자동 취소 조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여권 일부는 애플의 iOS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비자의 디지털화는 아직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실물 비자를 완벽히 보관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비자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라며 작은 실수 하나가 미국 여행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자를 관리하기 위한 요령으로 단단한 케이스에 보관하며 열기 및 습기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고 여권에서 꺼낼 때 비자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이 복잡했던 진료사전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주요 건강보험사들이 복잡한 진료 사전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고 혼란을 초래해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환자 치료가 관료적 절차에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약속에 따라 보험사들은 전자사전 승인 표준화, 승인 대상 서비스 축소, 승인 절차 투명성 강화 등 6가지 개혁을 추진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은 보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항목 목록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는 대부분의 요청에 대해 실시간 승인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미 의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93%의 의사가 보험사 승인 지연으로 환자 치료가 늦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VS, 아에트나 등 수많은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억 5,7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중상을 입은 남성에게 삼성전자가 1,0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 남성이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1,08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에핑엄 카운티에 사는 조던 브로어 씨는 2020년 7월 채텀 카운티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채텀 카운티에서 삼성전자의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담배 펜을 구매했고 배터리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삼성전자가 브루어의 소송에 답변하지 않자 카운티 판사는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 $1,080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22년 1월 다른 판사에 의해 파기됐습니다. 판사는 삼성이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액은 재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항소심에서 해당 판사는 에핑엄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23일 판결에서 브루어가 2019년 8월 자택에서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거주하고 있던 채텀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1,080만 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이 변론에서 강력한 주장을 펼쳤으나 책임을 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최종 판결을 취소한 원심 법원의 명령을 파기했기 때문에 삼성이 공개채무 불이행을 하기 전에 내려진 유효한 최종 판결이 있으므로 이제 공개채무 불이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저널은 삼성 측 변호인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원고 브루어 씨 측 변호인은 소송 제기 당시 심한 화상을 입은 다리에 피부 이식과 수술이 필요했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다고 언급하며 5년 전 판사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던 고통스러운 화상에 대한 보상을 마침내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제기된 유사한 배터리 폭발 사건에서 적절한 재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라는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삼성과 LG화학을 포함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소송이 제기된 지역과 필수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일부 소송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애틀랜타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AT&T의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합의금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5,000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AT&T 고객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최대 $5,000의 현금 보상을 포함한 집단 소송 합의안이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보안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번 예비 승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으며 고객들은 곧 보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AT&T는 이번 합의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보상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유출은 2024년 3월 AT&T가 공개한 내용으로 사실상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700만 명 이상의 현재 고객과 약 6천만 명의 과거 고객의 사회보장번호, 패스워드 등이 포함됐으며 이 데이터는 다크웹에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또 다른 유출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AT&T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통화 및 문자 기록이 해킹돼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유선전화 이용자들 중 해킹된 번호와 통화한 이들까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T&T는 해킹 사실을 통지받은 고객들에게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공지했으며 온라인 계정에도 관련 정보가 표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개별 통지와 함께 사건 번호 등도 안내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 금액은 사고별로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보상액은 청구 건수와 제출한 증빙 서류에 따라 조정됩니다. 청구 접수는 오늘 8월 4일부터 시작되며 10월 17일까지 관련 통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상 청구 마감은 11월 18일이며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차량 폭발 테러로 기소된 한인 용의자가 구치소에서 의문사했습니다. 윤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난임 클리닉에 폭발 테러 공범으로 기소된 데니얼 종현박 씨가 구금 중이던 시설에서 사망했습니다. 24일 미국 법무부 교도국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LA 도심 연방 구금센터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직원들이 긴급 구조 조치를 시도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국은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른 수감자나 직원의 피해는 없었으며 시설 외부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사망 사실은 연방수사국 FBI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으나 정확한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극단적 반출생주의 성향을 지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이 에드워드 바트커스 씨와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폭발물 원료인 질산 암모늄을 대량 구매해 바트커스에게 제공하고 그의 집에서 함께 폭발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바트커스는 지난달 17일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난임 클리닉 건물 앞에서 폭탄을 터뜨려 건물 일부를 파괴하고 인근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병원은 주말로 인해 휴무 중이었고 환자나 직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유럽으로 도주했던 박 씨는 폴란드에서 체포돼 지난 3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뉴욕에서 체포된 후 13일부터 LA 연방 구금센터에서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윈티비 뉴스 윤현주입니다. 운전 중 주의 산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보기만 해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운전 중 통화나 문자 등 명백한 조작 외에도 단순히 화면을 응시하는 행위조차 주의를 분산시키는 조작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산호세에서 발생한 사건에 의한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왼손을 휴대폰에 든 채 지도 앱을 보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58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화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작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화 기능을 넘어 게임, 인터넷,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운전 중 사용은 더 큰 주의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차량 내부에 휴대전화를 고정할 수 있는 대시보드나 앞유리 거치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화면 확인이나 최소한의 조작이 허용됩니다. 당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지 말고 출발 전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미리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허니문 중이던 남성이 플로리다 해변에서 번개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허니문을 보내던 29살 신혼 남성이 번개를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방문한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발목까지 잠긴 바닷물에 서 있던 중 번개에 맞았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볼루시아 카운티 해양안전국은 당시 폭풍이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하늘이 맑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역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쳤다며 충격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머나 해변 인근 골프장에서 2명이 추가로 간접적으로 번개를 맞았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5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첫 번개 관련 사망 사례로 주 보건국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매년 약 120만 건의 번개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관계자들은 많은 기념일을 함께해야 할 젊은 부부의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오늘 6.25 75주년을 맞아 시카고 한인문화원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중서부지회 주최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25일 오전 11시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열린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은 상기하자 6.25 전쟁 튼튼한 안보로 자유평화 수호하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어 기수단 입장, 국기에 대한 경례, 바리톤 표경진의 선창으로 애국가 제창 그리고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중서부지회 이두만 이사장이 첫 순서로 단상에 올라 6.25 상기 구호를 제창했고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주열 회장은 1,000만 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혹한 전쟁 상황을 상기시키며 6.25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연사로 나선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은 전쟁을 겪은 자신의 가족사를 소개하며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후세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차세대 교육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시카고 김정한 총영사는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들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참전 용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길 동포 사회를 대표해 기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미 중서부지회 김정호 회장은 참전 군인뿐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학도병들에게도 경의를 표해야 한다며 현재 생존 중인 약 2천여 명의 참전 학도병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6.25 전쟁은 결코 잊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들이 2세들이 이런 데 행사에 참석해서 보고 느끼고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기억나는 전쟁이고. 민주평통자문회의 김기령 시카고 지회장을 대신해 단상에 오른 서기석 부회장은 6.25 전쟁 이후의 과정은 미국과의 우정과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의 가치를 회복해온 길이었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시카고 한인 로타리 클럽 소속 학생들이 차례로 6.25 전쟁 75주년 기념 낭독문을 발표했고 민화경, 홍금아 씨가 아름다운 나라의 오카리나 연주와 노래를 했으며 시카고 한인 여성 합창단의 아리랑과 그리운 금강산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6.25 노래를 재창하면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지난 6월 22일 윌링엄 뱅퀴트 시카고 여성회 제45회 연례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 합창단의 축가로 행사가 시작됐으며 박순자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 여성회 전체 이 8개의 부서가 있어서 그 8개 부서에서 전부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댄스하고 다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고 싶어. 우리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어디서 받느냐? 여성회에서 받습니다. 재미대한 체육회를 마치고 시카고에 도착했다고 말한 최윤주 시카고 한인 회장은 여성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축사를 전했으며 아울러 미주체전 시카고 선수단장으로서 활동 내역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정한주 시카고 총영사는 시카고 동포들과 동반 성장하는 시카고 여성회 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여성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사회에 대한 봉사가 그 기여, 그리고 동시에 우리 회원들의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서에 따라 감사보고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박순자 공천위원장이 차기 이사장의 고혜선 직전 회장이 당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박 이사장은 고혜선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고혜선 회장은 시카고 한인여성회의 후원으로 사랑을 전해온 구광자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했으며 차세대 커뮤니티 4명에게 떠오르는 차세대 여성 리더상을 수여하며 축하했습니다. 20대 시카고 한인여성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고혜선 회장은 지난 2년간 함께 활동해온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5월 가정의 달 행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 차세대 커뮤니티와 함께했던 난민 돕기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주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21대 회장에 박순열 회장이 소개됐으며 취임사와 함께 2년간 활동할 임원진 소개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함께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성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렇게 축하해 주시게 오시는 그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느낌을 이제 받았고요. 그만큼 이제 한인사회에 우리 그 여성회가 중요함을 인식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한인사회 어우러지고 지역사회 어우러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 함께 일하며 배우며 성장하는 여성회입니다. 배운다는 그 자체는 사실 쉬운 거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이 일을 하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는 어떤 그 힘, 그게 이제 배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함께 일하면서 그 안에 갈등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고 나아갈 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 여성회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권호화 장학위원장은 박신영, 이주화 2명에게 심혜옥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카고 한인여성의 합창단의 축가를 시작으로 회원부의 라인댄스, 모든부 공연 등 여성의 멤버들이 준비된 다양한 공연이 박수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달라스에서 열렸던 제23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선수단은 최현주 선수단장, 허재은, 김상환 부단장을 중심으로 165명의 선수 및 참관인이 출전하여 열띤 경합을 벌이며 전미주에서 모인 한인 동포들과 축제의 한마당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카고 팀은 수영과 육상, 태권도, 테니스에서 강세를 보였고 남자 배구와 축구 그리고 야구에서도 메달을 획득하여 금 20개, 은 9개, 동 7개를 획득,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달라스로 금 52개, 은 54개, 동 65개를 획득했습니다. 선수 단장으로서 대회에 참가한 최은주 한인 회장은 임시를 20일 남겨두고 공석이었던 체육회 단장으로 급하게 추대되자 이것이 바로 한인 회장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달라스 미주체전에 다녀왔다면서 예상치 못했던 열띤 응원에 선수들은 더욱 힘을 얻어 경기에 임했고 평소에 열심히 단련해온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